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50대 주부입니다. 성실한 남편과 대학생 딸, 그리고 올해 82세가 되신 시어머니까지 네 식구가 함께 살고 있죠. 어머님을 모신 지도 벌써 20년이 다 돼가네요. 많은 분이 시어머니와 함께 산다고 하면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정말 복받은 며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큰소리 한번 내지 않는 순한 성격이시고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긴 세월을 거부감 없이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시어머니가 친정엄마보다 편하다고는 못하겠지만 그에 못지않은 정이 쌓였다고 생각합니다. 떵떵거리며 살 정도로 살림이 윤택한 건 아니지만 양가 어머님 정정하시고 가족들 모두 건강한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네요. 그런 저희 가족에게 얼마 전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던 평범한 주말 오후에 일어난 일이었죠. 어쩌면 모르고 당했을 그 일의 진상을 알게 된 건 저희 친정엄마의 전화 한 통 때문이었어요. 대체 그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부터 그 기막힌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아담한 단독주택에 살고 있어요. 1층에는 시어머니 방과 거실, 주방이 있고 2층은 저희 부부와 딸아이가 쓰고 있죠.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드신 어머님을 위해 1층에 모신 겁니다. 매일 아침 어머님이 손수 정성스럽게 가꾸시는 작은 정원에서 새소리가 들려오면 하루가 평화롭게 시작된다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딸아이는 올해 대학교 2학년입니다. 경영학과에 다니는 성실하고 착한 아이예요. 저희 부부가 가게 일로 바쁠 때도 불평 한 번 없이 스스로 할머니를 잘 챙겨드렸던 고마운 아이랍니다. 남편은 집에서 10여 분 거리 상가에서 갈비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대단히 소문난 맛집은 아니지만 그럭저럭 저희 네 식구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겐 굴러가고 있죠. 근데 최근 들어 경기 불황이 심해지며 가게 경영에도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남편이 잠들기 전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 쉬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 어두운 얼굴을 보니 저도 덜컥 겁이 나서 이렇게 물었네요. 여보, 이번 달도 적자예요? 큰일이네. 이러다 현상 유지도 안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인건비라도 줄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직원들도 다 생활이 있어서 함부로 누구 하나를 그만두게 하기가 참 미안하네. 그동안 손발 맞춰가며 가족처럼 지냈는데. 하지만 남편은 결국 고민 끝에 직원 한 명을 내보내게 됐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일손이 줄어드니 남은 사람들이 힘든 모양이더군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여보, 바쁠 땐 내가 도와줄게요. 가게도 가까운데 뭐가 걱정이에요. 언제든 연락해요. 제 말에 남편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도 집에서 살림하고 어머니 모시느라 힘든데. 괜찮아요. 어머니는 혼자서도 잘 계시잖아요. 드실 것만 만들어 놓고 가면 챙겨 드실 거예요. 어려울 때 가족이 힘을 합쳐야죠. 그런데 몇 달 전 시어머니에게 인지장애 초기라는 충격적인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조금씩 이상한 신호들이 있었어요. 같은 말을 반복하시거나 방금 한 일을 잊어버리시거나 가끔 날짜나 요일을 헷갈리셨죠. 하지만 나이가 있으시니 그러려니 했는데 결국 병원에서 확진을 받으신 겁니다. 의사는 놀란 저희를 안심시키려는 듯 친절하게 말했어요. 다행히 아주 초기 단계입니다. 약물 치료 꾸준히 하시면 진행을 많이 늦출 수 있어요. 그 말이 그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담담하게 말씀하셨죠.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전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속으론 많이 두려우시다는 걸요. 가끔 멍하니 창밖을 보시는 모습과 불안한 눈빛에서 그런 감정이 느껴졌어요. 그런 와중에도 저희 가족의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남편은 새벽부터 가게에 나가 장사 준비를 했고 저는 시어머니를 돌보며 주말엔 짬을 내 가게 일을 도왔어요. 제가 집을 비우는 날이면 딸아이가 집에서 시어머니의 곁을 지켰죠. 그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약 덕분인지 시어머니의 인지장애도 크게 나빠지진 않았어요. 가끔 깜빡하시는 것 빼고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유지됐네요. 혼자서 식사도 하시고 TV도 보시고 화초도 가꾸시고 전과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늘 가족에게 미안하신지 불쑥 이런 말씀을 꺼내셨죠. 어머마, 내가 너희한테 너무 침이 되는 거 아니니? 저는 깜짝 놀라며 대답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짐이라뇨. 요즘 내가 자꾸 깜빡깜빡해서 너희한테 부담 주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이야. 시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어머닌 건강만 신경 쓰세요. 고맙다. 네가 진짜 내 딸 같구나. 그 말씀에 저도 울컥했습니다. 20년을 부대끼며 살았더니 저도 시어머니와 정이 흠뻑 들었거든요. 그래도 병의 진행이 아예 멈춘 것은 아닌지 최근엔 시어머님이 자꾸 해외에 있는 시누이를 찾으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질문을 하셨죠. 어머마, 수진이한테 연락 온 거 없니? 수진인 잘 지내고 있겠지? 베트남이 여기서 얼마나 머니? 전 그때마다 같은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지치지도 않고 짜증내지도 않고 늘 차분하게 대답해 드렸어요. 그게 제가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가게 일도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일손이 부족해 주방과 홀을 오가며 일하는 남편을 보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주말이라도 열심히 도와주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에게 항상 미안해했어요. 여보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까지 편할 날이 없네. 무슨 소리야. 우리 가게잖아. 같이 힘내야지.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버텨내려고 노력했어요. 힘들어도 웃고 지쳐도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경기가 어렵다고 시어머니가 인지장애를 겪으신다고 직원이 없다고 포기할 순 없었어요. 우리에겐 지켜야 할 가족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서로 의지하며 열심히 살아가던 저희 가족에게 감당하기 힘든 큰 폭풍이 닥쳐올 줄은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주말의 어느 날이었어요. 토요일 아침,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눈부시게 느껴지는 하루였죠. 화창하고 맑은 날씨라 기분이 꽤 좋았습니다. 그날도 저는 부지런히 움직이며 아침 준비를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시금치 된장국을 끓이고 계란말이도 하고 휘리릭 오이 무침도 만들어 그릇에 담았네요. 밥은 간밤에 예약을 걸어두어서 고슬고슬하고 딱 알맞게 지어져 있었죠. 잠시 후 어머님도 일어나셨습니다. 그맘때는 수면 패턴이 불규칙해지셔서 어떤 날은 새벽에 일어나시고 어떤 날은 9시가 넘어서야 일어나시곤 했어요. 저는 어머니를 향해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편안하게 주무셨죠? 그래 잘 잤다. 오늘이 토요일이지? 네 맞아요. 그럼 너 오늘도 가게 가야 하는구나. 네 점심때 잠깐 가서 도와주고 올게요. 토요일이 제일 바쁘거든요.
너도 좀 쉬어야 하는데 고생이 많다. 시어머니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그런 표정을 지으실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저도 집에만 있으면 답답한데 나가서 일하면 운동도 되고 좋아요. 시어머니가 수저 드시는 걸 보며 저도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입맛이 없으신지 몇 숟갈 드시다가 수저를 놓으셨어요. 어머니, 입맛이 없으세요? 요즘 좀 그렇구나. 나이 들어서 그런가? 그래도 조금만 더 드세요. 약도 드셔야 하잖아요. 어머니가 제 권유를 이기지 못하고 억지로 몇 숟가락 더 드셨죠. 식사 후에는 약을 챙겨드렸습니다. 인지장애약, 혈압약, 비타민과 오메가3, 하루에도 드셔야 할 약이 꽤 많았어요. 어머마, 수진이한테서 연락 온 거 있니? 또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에만 벌써 두 번째였네요. 아니요, 어머니. 요즘엔 바쁜지 통 연락이 안 오네요. 그래, 둘 다 바쁜가 보구나. 목소리에서 아쉬움이 묻어나는 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딸아이가 일어났어요. 주말에는 여유 있게 자라고 일부러 깨우지 않았는데 일찍 일어났더라고요. 시험 기간이라더니 공부할 게 많은 모양이었어요. 엄마, 저 오늘은 도서관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시험 공부도 해야 하고 조별 발표도 있어서 애들이랑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 아침은 나가서 먹을게요. 돈은 있어? 응, 있어. 할머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딸아이가 나간 후 저는 집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어요. 요즘은 주로 아침 뉴스를 보시다가 드라마 재방송을 보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10시가 좀 넘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오늘은 좀 일찍 와줄 수 있어? 벌써 손님이 몇 팀 오셔서. 근데 방금 애가 시험 공부한다고 일찍 나갔는데 어머니 혼자 너무 오래 계실까봐 걱정이네. 대신 저녁에 좀 일찍 들어가. 오후에 비 소식이 있어서 외식 손님이 많이 없을 것 같거든. 그래요? 알았어요. 준비하고 나갈게요. 저는 외출 준비를 하고 시어머니 점심 식사를 미리 준비해 드렸습니다.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그릇에 담아 덮어놓고 국은 데우기만 하면 되도록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거실에 계신 어머님께 말씀드렸죠. 어머니, 저 아범이 도와달라고 해서 가게 다녀올게요. 점심은 식탁에 차려놓은 거 드세요. 국은 불만 켜서 데우시면 돼요. 그래, 알았다. 조심해서 다녀와라. 네, 필요하신 거 있으면 전화하세요. 그래, 걱정하지 말고 어서 가봐라. 저는 시어머니가 TV 앞에 편안하게 앉아 계시는 걸 확인하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닫으면서도 뒤돌아봤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였죠. 하지만 어머님은 평온하게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집을 나섰죠. 11시가 가까워 가게에 도착하니 벌써 손님이 3테이블이나 있었어요. 남편이 저를 무척 반기더군요. 빨리 와줘서 고마워. 저기 3번 테이블 주문 좀 받아줄래? 남편이 수치를 나르며 말했습니다. 저는 급히 앞치마를 두르고 주문 받으러 갔어요. 안녕하세요. 주문 도와드릴까요? 돼지갈비 3인분이랑 된장찌개 하나 주세요. 소주도 한 병이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준비해 드릴게요. 주문받고 주방에 전달한 뒤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물과 반찬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토요일 점심시간이 그렇게 시작됐어요. 12시가 가까워지자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많았는데 아이들까지 있으면 더 정신없었죠. 유아용 의자를 가져다 주고 앞치마를 챙겨주고 가위로 고기를 잘라주며 바쁘게 움직였어요. 아줌마, 여기 고기 2인분 더 주세요. 네,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여기 냉면 하나 추가요. 알겠습니다. 정신없이 뛰어다니다 보니 1시가 훌쩍 넘었습니다. 잠깐 숨을 돌리려는데 전화기가 울렸어요. 남편이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며 말했죠. 여보, 전화 좀 받아봐. 얼른 달려가 카운터에 있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갈비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에 단체 예약 가능한가요? 네, 그럼요. 몇 분이신가요? 한 40명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네? 40명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도 놀란 표정이었지만 반가운 기색이 역력했죠. 예약자 전화번호를 받아 적고 전화를 끊은 후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3시에 온다니까 별 문제 없겠죠? 점심 손님들 빠지고 난 뒤라 테이블 충분할 것 같은데. 오후에 다른 예약 받은 거 있어요? 고기는 부족하지 않아요? 주말이라 넉넉하게 준비하긴 했어. 40명 단체면 무시 못할 돈이야. 요즘 같은 때 고마운 일이지.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점심 손님 빠지면 미리 세팅 다 해놔야겠어요. 좋아. 오후에 예약도 없고 비 소식 있어서 걱정했는데 죽으라는 법은 없네. 예약 전화를 받고 난 후 저희 부부는 전쟁을 준비하듯 다부지게 마음먹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2시까지 일반 손님들을 받고 그 후로부터 단체 손님 준비에 들어가기로 했죠. 남편은 상기된 얼굴로 말했어요. 고기도 미리 더 넉넉하게 양념해 놓을게. 된장찌개용 재료도 손질하고. 저희는 각자 할 일을 정하고 움직였습니다. 2시가 되자 마지막 일반 손님이 나가셨고 본격적으로 단체 손님 받을 준비를 시작했어요. 테이블을 옮기고 의자를 배치하고 수저와 물컵을 세팅하고 40명분의 기본 반찬을 미리 담아놨죠. 3시를 좀 앞두고 밖에서 버스 소리가 들렸어요. 예상보다 좀 일찍 손님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신바람이 나서 목소리를 높여 인사했죠.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대형 버스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내려 가게로 들어섰습니다. 정확히 세어보니 42명이었어요. 대부분 40, 50대 중년 남녀들이었는데 어느 보험회사의 워크숍이 끝나고 온 사람들 같았습니다. 아유, 배고프다. 나 이 집 와본 적 있는데 고기 맛있어. 저 진짜 많이 먹을 거예요. 배고파 죽는 줄 알았거든요. 아이, 사장님 얼른 주문 받아주세요. 손님들이 자리에 앉자마자 정신없는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문을 확인하고 음료 주문을 받고 고기를 나르고 한꺼번에 40명이 넘는 사람을 상대하는 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이쪽 테이블에서 부르면 저쪽으로, 저쪽에서 부르면 다시 이쪽으로. 마치 핑퐁 게임을 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쉴 새 없이 숯을 피워 나르고 주방도 된장찌개를 끓이고 냉면을 만들며 바쁘게 돌아갔죠. 저도 음식을 나르고 빈 접시를 치우고 불판을 갈아주고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아줌마, 여기 상추 좀 더 주세요. 네, 바로 카트다 드릴게요. 여기 불판 좀 갈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뛰어다니느라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이마에서는 땀이 비오듯 흘렀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어요. 그래도 기분은 좋았죠. 장사하는 집에 손님 넘치는 것보다 반가운 일은 없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하지만 뜨거운 불판을 나르는 중이라 받을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확인해야지 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전화는 곧 끊어졌지만 1분도 안 되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도 받을 수 없었죠. 양손 가득 소주병과 맥주병을 들고 있었거든요. 3번째 전화가 왔을 땐 정말 받고 싶었지만 손님이 바로 앞에서 주문하고 있어 또 놓쳤습니다. 여기 냉면 3개 추가요. 네, 알겠습니다. 주문받아 적고 주방으로 뛰어가면서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어머님한테 무슨 일 있나? 큰일이네. 이것만 얘기하고 얼른 확인해야지. 그때 다시 4번째 전화가 울렸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주방으로 들어가서 멈춰서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건 사람은 뜻밖에도 저희 친정엄마였어요. 엄마가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하시지?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제가 주말에 가게에서 일한다는 걸 아셔서 가능한 연락하시지 않는데 그렇게 줄기차게 전화하신 건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얼른 주방에 대고 주문 내용을 소리쳐 말한 뒤 전화 받으려 했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난감한 표정으로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손님들이 유난히 상추를 많이 찾으신다. 이 쌈채소가 부족할 것 같아. 빨리 마트에 좀 다녀와야겠어. 어머, 그래요? 큰일이네. 요한마트는 오늘 문을 닫은 것 같던데? 그럼 차 가지고 얼른 시장으로 다녀와. 차로 가면 10분이면 갔다 올 수 있잖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차키를 집어든 채 불이 나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차를 끌고 시장으로 향했죠. 그때 다시 전화가 울렸어요. 그제야 친정엄마의 전화가 생각나 급하게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침 신호 대기 중이었거든요. 네, 엄마. 저 지금 가게가 너무 바빠서. 근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친정엄마의 목소리는 평소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떨리고 다급하고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였어요. 미영아, 지금 밖이야? 집으로 돌아가, 빨리! 저는 놀란 마음에 더듬거리며 물었죠. 아니, 엄마 왜 그래요? 나 지금 가게에 상추가 떨어져서 급하게 시장 가야 해요. 지금 상추가 문제가 아니야. 집에 너희 시어머니 혼자 계시는 거 맞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내 말 들어. 어서 집으로 가! 친정엄마의 목소리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톤이었습니다. 공포와 다급함이 뒤섞인 거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었죠.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요? 설명할 시간 없어. 안사돌한테 지금 큰일이 생겼어. 빨리 집으로 가, 제발! 친정엄마의 다급한 목소리에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요. 지금 갈게요. 미영아, 운전 조심해. 전 전화를 끊고 핸들을 돌려 집 방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차가 신호에 걸리자 미칠 것 같았어요. 혹시 시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무서워서 손이 떨려 핸들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죠. 그 와중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신없을 것 같았지만 어쩔 수 없었네요. 한참 만에야 전화 받은 남편에게 제가 외치듯 소리쳤어요. 여보, 나 집에 급히 가봐야 돼요. 남편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죠. 뭐? 갑자기 왜? 여기 손님이 40명 넘게 있는데 상추는 어쩌고?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연락하셨는데 어머님한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 혼자 계시게 두는 게 아니었나 봐. 뭐라고? 남편도 당황했는지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제가 다시 말했죠. 얼마나 급한지 자세히 들어볼 경황도 없었어요. 나 지금 바로 집으로 갈 테니까 뒷일은 당신이 좀 알아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빨리 가. 여긴 내가 어떻게든 할게. 그러고는 스피커폰을 끄고 정신없이 차를 몰아 집에 도착했어요. 평소보다 5분이나 일찍 도착했더군요.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든 없든 상관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안전이 최우선이었으니까요. 차에서 내리자 집 앞에 낯선 차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한 대는 평범한 승용차였지만 한 대는 수입 외제차였죠. 동네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고급차였어요. 그런데 번호판이 일반 차가 아닌 렌터카에 달리는 번호판이더군요. 저는 의아한 마음에 긴장한 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도대체 누가 온 거지? 살며시 문을 열고 들어가니 현관에 낯선 구두들이 여러 켤레 놓여 있었어요. 남자 구두 3켤레, 여자 구두 1켤레, 최소한 4명은 되는 것 같았네요. 그런데 그중 하나가 눈에 익었습니다. 분홍색 리본이 달린 그 구두는 일반적인 취향의 사람이 신은 신발로는 보이지 않았어요. 보통 화려한 게 아니었거든요. 설마 아가씨?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심하다 싶게 분홍색과 튀는 차림을 즐기는 시누이나 신을 법한 신발이었죠. 아가씨는 베트남에 있어야 하는데
설마 저런 신발을 좋아하는 사람이 또 있나? 이상한 생각이 들더군요. 그 순간 거실에서 여러 명이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발소리를 죽이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가다 화들짝 놀랐어요. 분명 베트남에 있어야 할 시누이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엄마,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간단한 건데 도대체 얼마나 더 설명해야 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시누이가 틀림없는 사람이 시어머니를 향해 강압적으로 어딘가에 도장을 찍으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어머니는 영 내키지 않으시는 말투였습니다. 근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불안해하시는 게 느껴졌죠. 엄마, 이건 그냥 단순한 서류예요. 제가 베트남 사업 확장하는데 필요한 서류라니까요. 엄마가 보증만 서주시면 돼요. 거짓말 같았어요. 보증 서류가 아니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더는 기다리지 못한 제가 거실로 들어갔어요. 그 순간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계시고 그 주위를 시누이 부부와 정장 차림의 낯선 사람 2명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서류가 여러 장 펼쳐져 있었고 시누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도장을 찍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함하며 소리쳤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에 모두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저를 본 시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더군요. 언니? 언니가 왜 여기 오빠 가게 나간 거 아니었어요? 지금 그게 중요해요? 아가씨야말로 왜 여기 있어요? 베트남에 있어야 할 사람이잖아요. 제가 노려보자 시누이가 당황하며 더듬거렸습니다. 그게 며칠 전에 잠깐 들어왔어요. 일이 좀 있어서요. 일이요? 무슨 일인데 어머님 도장을 찍으셔야 하는 거예요? 저는 재빨리 달려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부동산 매매 계약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죠. 그것도 갈비집이 들어있는 상가의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시누이의 얼굴에 들이밀며 외쳤어요. 이게 뭐예요? 설명해 보세요. 시누이가 서류를 빼앗으려 했지만 얼른 피했어요. 그건 그냥... 그때 옆에 있던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나섰습니다. 지금 부동산 매매 계약 진행하는 중이었습니다만. 매매라뇨? 저희가 이 상가에서 멀쩡히 장사하고 있는데? 네? 아니, 그 세입자는 당연히 나갈 거라고... 저는 흥분해서 시누이를 향해 물었어요. 아가씨가 말해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장사하는 상가를 왜 팔아요? 우린 어쩌라고? 이게 그런 계약인지 어머니가 제대로 아시고 도장 찍으시는 거예요? 제 말에 시어머니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어머마, 그게 무슨 소리냐? 수진이가 베트남에서 장사가 안 된다고 대출받아야 한다면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상가를 팔다니? 그제야 상황을 이해하게 됐어요. 시누이 부부는 베트남에서 몰래 귀국해 시어머니를 속이고 마음대로 어머니의 재산을 팔아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한숨을 내뱉으며 말했죠. 어머니, 이거 저희 가게 파는 계약서예요. 아시고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렇지. 아무래도 이상하더라. 보증 서류라고 했는데 매매 계약서라고 쓰여 있는 것 같았어.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였지만 내가 아무리 물어도 잘못 본 거라고 하고. 시누이가 거짓말로 시어머니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나타나자 부동산 중개인은 아무것도 몰랐던 것처럼 굴더군요. 하지만 뻔한 거짓말이었어요. 시누이가 어머님에게 계속 보증 서류라고 거짓말하는 걸 보고 있었으면서도 몰랐다니. 분명 중개 수수료 때문에 잘못된 계약임을 알고도 진행하려는 것 같았죠. 다른 남자는 매수인인 것 같은데 그 사람도 수상한 계약에 동조한 게 이상했어요. 그런데 계약 서류를 살펴보고 이해가 되더군요. 정상적인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금매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주변 상가 시세보다 20%나 저렴하게 계약서를 썼더라고요. 그리고 정당하게 소유주인 시어머니의 자서를 받아서 이루어지는 계약이니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기가 막혔습니다. 아가씨,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상가에서 멀쩡히 장사하고 있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해요? 그때 옆에 있던 시누이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이건 우리 집안 일이에요. 장모님이 딸 돕는 건데 뭐가 문제입니까? 집안일이요? 사기가 집안일이에요? 우리가 어머님의 인지장애 판정 받으셨다고 연락할 땐 걱정하는 척하더니 이런 짓을 꾸민 거예요? 어머니 판단력이 흐려지고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으니 거짓말로 재산이나 빼돌리려고 한 거냐고요? 신우이도 지지 않았어요.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빼돌리다니? 솔직히 말해서 엄마 꼬셔서 상가 차지한 건 언니는 아니에요? 오빠만 엄마 자식이에요? 나도 엄연히 엄마 딸이에요. 그 상가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요. 아가씨야말로 이제 와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코로나 때 어머니 상가 임차인 나가고 사람이 안 구해줘서 계속 공실이었던 거 잊었어요? 그러다 우리가 갈비집 한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먼저 거기서 장사하라고 하신 거 아가씨도 뻔히 알면서 왜 엄한 소리를 해요? 어쨌든 엄마 상가 차지하고 편하게 장사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차지하다니요. 우리 공짜로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상가 임대료 매달 꼬박꼬박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해 드리고 있어요. 경기가 나빠서 사람을 내보내면서도 한 번도 걸은 적 없다고요. 뭐 통장 보여줘요? 누가 그런 거 보여달래요? 됐고요. 나도 엄마 딸이니까 정당하게 상가에 대한 지분이 있어요.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오빠 사정만 봐주다가 난 좋은 기회 다 놓치란 말이에요? 말도 안 돼. 아가씨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그 많던 부모님 재산 다 들어먹은 게 누군데?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운영하는 갈비집 상가의 실제 주인은 시어머니셨어요. 어머님은 젊은 시절부터 장사로 번 돈을 짬짬이 부동산에 투자하셨죠. 그 덕에 일찍 돌아가신 아버님을 대신해 혼자 힘으로 자식을 둘이나 키우고도 꽤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노후 걱정 없이 여생을 보낼 능력이 충분하셨어요. 하지만 그런 어머니에게도 걱정거리는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유일한 골칫덩이는 다름 아닌 남편보다 7살이나 어린 늦둥이 시누이였죠. 시누이는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유로 어머님과 저희 남편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자라서인지 이기적이고 막무가내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툭하면 친정에 와서 이것저것 해달라고 조르곤 하더군요. 엄마, 나 사업자금 좀 빌려줘. 애들 학원비가 모자라는데 어쩌지? 엄마, 이번에 정말 좋은 투자건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거절하지 못하셨습니다. 딸이니까요. 남편은 속으로 불만이 많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누이는 무능력한 자기 남편이 사업을 말아먹을 때마다 친정에 와서 손을 벌렸죠. 그 바람에 그 많던 어머니의 재산도 점점 줄어가는 게 보였어요. 그러다 3년 전 시누이 부부가 갑자기 베트남에서 한식당을 하겠다며 또 도움을 청했네요. 엄마, 베트남은 지금 한류 열풍이 대단해. 거기서 한식당 하면 대박 날 거야. 하지만 어머님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네가 거기 가서 뭘 어떻게 하려고. 말도 안 통하는데. 현지 교민이 도와준대. 그 사람이 다 알아서 해준다고 약속했다니까. 시어머니는 고민 끝에 다른 상가를 하나 팔아서 사업 자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위치가 좋은 곳이어서 꽤 큰 돈이었을 거예요. 어머님은 그때 시누이를 향해 못 박듯이 말씀하셨죠.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 돈으로 성공 못하면 다시는 돈 타러 오지 말아라. 시어머니의 단호한 말씀에 시누이는 눈물까지 흘리며 약속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이번엔 꼭 성공해서 엄마 호강시켜 드릴게. 이제 내 걱정 그만하셔도 돼요. 그렇게 시누이 부부는 베트남으로 떠났습니다. 처음 1년 정도는 자주 연락이 왔어요. 가게 인테리어 사진도 보내고 손님들 사진도 보내고 장사가 잘 된다는 소식도 전해왔죠. 하지만 2년째부터는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때나 어머니 생신 때 안부 전화 정도만 오더군요. 시어머니는 딸 생각에 가끔 전화하시곤 했지만 통화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들어보면 대충 이런 식이었어요. 엄마, 나 지금 가게라서 바빠요. 나중엔 다시 전화할게. 손님 와서 끊어야 해요. 엄마 건강하지? 엄마, 나 지금 가게라서 바빠요. 나중엔 다시 전화할게. 손님 와서 끊어야 해요. 엄마 건강하지? 엄마, 나 지금 가게라서 바빠요. 나중엔 다시 전화할게. 손님 와서 끊어야 해요. 엄마 건강하지? 엄마, 나 지금 가게라서 바빠요. 나중엔 다시 전화할게. 손님 와서 끊어야 해요.
늘 그런 식이었죠. 시어머니는 서운해하시면서도 딸이 바쁜 걸 이해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장사하느라 바쁜가 보다. 타국에서 고생이 많을 거야. 명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짧은 안부 전화만 왔을 뿐 언제 한국에 올 거라는 말은 없었어요. 솔직히 저는 오히려 그게 마음 편했어요. 적어도 돈 타령하며 죽는 소리는 안 들어도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어머니가 내심 서운해하시는 것 같아 제가 전화해서 물은 적도 있네요. 아가씨, 어머님이 많이 보고 싶어 하시는데 한번 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 말에 시누이는 피식 웃었습니다. 보고 싶기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노인네라 걱정이 많으시네요. 기회 봐서 한번 갈게요. 지금은 너무 바빠서. 저기 아가씨, 어머니가 얼마 전에 인지장애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많이 깜빡하시고 가끔 의사소통도 좀 안 될 때가 있고요. 어머,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엄마가 정신을 놨단 말이에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요. 아직 일상생활도 가능하시고 약물 치료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나 봐요. 다행이네요. 언니, 엄마 좀 잘 부탁해요. 그게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그 후로 몇 달 가까이 아무 연락이 없었죠. 그러더니 뜬금없이 나타나 어머니의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몰래 팔아먹으려고 한 겁니다. 너무 괘씸했어요. 그래서 제가 휴대폰을 꺼내들면서 윽박질렀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이건 명백한 노인 학대고 사기라고요. 그 말에 부동산 직원과 매수자가 당황하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본인이 다 동의한다고 해서. 누가 동의했어요?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는데? 시누이가 다급하게 저를 말렸죠. 언니, 잠깐만, 우리 얘기 좀 해요. 경찰까지 부를 일은 아니잖아요. 왜 아니에요? 부모를 속여서 수억짜리 상가를 팔고 돈을 가로채려고 한 게 경찰 부를 일이 아니에요? 그때 저희 친정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가 걱정하실 것 같아 얼른 전화를 받았죠. 미영아, 어떻게 됐니? 집으로 간 거지? 네,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 와서 아가씨랑 만났어요. 그제야 엄마가 한숨을 쉬며 안심하는 것 같았죠. 아유, 다행이다. 난 진짜 뭔 일 나는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안 싸더니 인지장애 판정 받으셨다고 한 뒤로 내가 자주 전화해서 통화하잖아. 근데 아까 갑자기 딸이 왔다고 허둥대더니 다음에 통화하자고 하셨는데 깜빡하고 전화를 안 끊으신 거야. 그래서 그렇게 저는 엄마가 어쩌다 저에게 전화를 걸게 됐는지를 듣게 됐어요. 너희 시누이랑 남자들 목소리가 들리더니 자꾸 안사돈한테 뭔 도장을 찍으라고 하고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강요하는 거야. 근데 사돈이 어설픈 목소리로 매매 계약서 어쩌고 뭐 서류를 읽는 것 같더라. 너희 시누이 계속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너무 불안했어. 사건의 경위가 밝혀졌어요. 시어머니와 통화하던 저희 친정엄마가 종료되지 않은 전화통화를 통해 시누이 부부가 시어머니를 압박하는 것을 눈치채고 저에게 연락하신 거죠. 친정엄마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미영아, 내가 혹시 몰라서 다 녹음했어. 너희 시누이가 안싸돌한테 억지로 도장 찍으라고 윽박지르던 거 내가 다 녹음했다고. 흥분한 친정엄마의 목소리가 전화기 밖까지 쩌렁쩌렁 울리더군요. 그 목소리를 들은 시누이가 사색이 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녹음을? 그래요. 우리 친정엄마가 다 녹음하셨대요. 시누이 부부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부동산 직원과 매수자도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죠. 가족 간 문제인 것 같으니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가시면 안 돼요. 경찰 올 때까지 계셔야 해요. 증인이니까요. 제 말에 시누이가 펄쩍 뛰며 소리쳤죠. 경찰이라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설마... 그래요. 집에 들어오기 직전에 내가 신고했어요. 친정엄마가 미리 신고해 놓으라고 하시길래 뭔가 큰일이 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러길 정말 잘한 것 같네요. 그때 시누이가 갑자기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우리가 정말 급해서 그래요. 베트남에서 사업이 망해서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온다고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재산 노린 거예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설마 몰래 숨어서 관찰이라도 한 거예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요. 언니랑 조카 언제 외출하는지 숨어서 지켜보는 것도 쉽진 않았어요. 자괴감도 들고. 그래도 우리가 오죽 급하면 그랬겠어요? 제발 사정 좀 봐줘요. 가족이잖아요. 그럼 정직하게 사정을 말하고 도움을 청했어야죠.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면서 가족이란 말이 나와요? 바로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모양이었어요. 신우이 남편이 경악하며 소리치더군요. 정말 경찰이 왔나봐. 잠시 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경찰입니다. 어르신이 위험한 상황에 계신다는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저는 문을 열러가면서 신우이 부부를 돌아봤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엔 절망의 빛이 가득했어요. 문을 열자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신고자가 누구시죠? 제가 신고했습니다. 신우이 부부가 인지장애를 겪는 시어머니를 압박해서 강제로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돈을 빼돌리려고 했죠. 경찰이 거실로 들어와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이분들이 누구시죠? 시어머니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하셨습니다. 얘가 우리 딸이고 저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어쩔 수 없이 제가 경찰에게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신우이 부부가 베트남에서 사업이 망해 빚더미에 앉았고 몰래 귀국해서 인지장애가 있는 시어머니를 속여 상가를 팔려고 했다고요. 저희 친정엄마가 우연히 통화 연결된 상태에서 이 모든 걸 들으셨고 녹음도 하셨습니다. 제가 친정엄마와 통화를 연결하자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하셨습니다. 네, 제가 다 들었습니다. 녹음도 했고요. 필요하면 바로 경찰서로 갈게요. 경찰이 신우이 부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일단 서해 가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중개이분과 매수자도 참고인으로 같이 가셔야 하고요. 신우이가 울면서 경찰에게 매달렸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너무 급해서 그만. 가족끼리 있었던 일인데 이것도 경찰이 개입하나요? 당연하죠. 가족이라고 해서 사기나 강요가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요즘 노인 대상 범죄는 엄하게 다뤄집니다. 결국 신우이 부부와 부동산 직원들은 모두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자리를 비운 뒤 저는 시어머니를 안심시켜 드렸어요. 어머니 놀라셨죠? 이제 괜찮아요. 어머마, 수진이가 그런 애가 아닌데 왜 그런 걸까?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니?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연히 충격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팠죠. 어머니, 일단 좀 쉬세요. 저희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큰일이 있었어요. 아가씨가 몰래 귀국해서 어머니 상가 팔려고 했어요. 우리가 멀쩡히 장사하고 있는데. 뭐? 그게 진짜야? 베트남에 있는 거 아니었어? 망해서 도망쳐 온 것 같아요. 지금 경찰서로 끌려갔는데 난 어머니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당신은 장사 마무리하고 경찰서로 가요.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신 것 같았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친정엄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우연히 전화했다가 그런 일을 듣게 됐다니 하늘이 도운 거야. 정말 그랬습니다. 친정엄마가 마침 그 시간에 전화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시어머니가 실수로 전화를 안 끄는 일이 없었다면 저희 가족은 하루아침에 생계의 터전을 잃을 뻔했죠.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저희는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장모님 덕분에 큰일을 피했네. 앞으로 어머니 혼자 두면 안 되겠어. 그래요. 오늘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내 동생이 설마 그럴 줄은 정말 몰랐어. 남편의 목소리엔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급해도 친정재산을 그런 식으로 빼돌리려 하다니 믿기지 않는 일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중얼거리셨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밤새 그 곁을 지켰어요.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우이 부부가 죄를 인정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친정엄마가 오셔서 시어머니 곁을 지켜주시고 제가 경찰서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 친정엄마가 녹음하신 파일을 제출했죠. 바로 그게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엄마, 여기 도장만 찍어주면 우리 베트남 가서 크게 사업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장모님, 이 사람도 장모님 딸이잖아요. 같이 산다고 너무 아들만 챙기지 마시고 저희도 좀 챙겨주세요. 저희가 이번에 일만 잘 되면 베트남에 으리으리한 저택 지어서 모셔갈게요. 엄마 빨리 좀 찍어요. 언니 오기 전에 빨리 끝내야 한다고요. 아니 뭐가 그렇게 미덥지 않아요? 엄마 딸 못 믿어? 자꾸 이러면 나 다시는 엄마 보러 안 올 거야. 앞으로 딸 자식 안 보고 싶어요? 녹음 파일엔 이런 대화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신우이가 자기 남편에게 속삭이듯 하는 말에는 말문이 막혔어요. 엄마 인지장애라잖아. 뭐 말이 그렇지 치매 초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어차피 깜빡깜빡 하시니까 설명할 필요도 없어. 시어머니의 인지장애를 알고도 악용했다는 게 명백히 드러났죠. 경찰서로 연행된 직후부터 계속 발뺌만 하던 신우이 부부도 결국 죄를 인정하고 모든 사실을 자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상은 이랬어요. 베트남에서 한 식당을 과하게 확장하려고 여기저기 빚을 내고 무리하다가 완전히 망했더군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져간 돈을 건지기는커녕 현지에서 빌린 돈도 갚지 못했다네요. 채권자들에게 쫓기다가 야반도주하듯 귀국해 숨어 지냈던 거죠. 경찰서에서 조사받던 신우이가 울먹이며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빚이 5억이 넘었어요. 베트남 현지 사채업자들한테 빌린 돈도 있고 매일 협박 전화가 와서 괴롭히는 바람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신우이는 경찰 앞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며 대성통곡했어요. 누가 보면 피해자인 줄 알겠더라고요. 아무리 신우이에게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해도 그게 시어머니를 속여도 되는 이유는 아니었죠. 더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신우이 부부는 이미 몇 주 전에 귀국해 남편과 제가 없는 시간을 노려 시어머니에게 여러 번 접근을 시도했었다고 하더군요. 신우이는 그런 일을 담담하게 고백했어요. 지난주 목요일에도 갔었어요. 근데 언니가 엄마 옆에 딱 붙어서 시장도 같이 가고 잠시도 혼자 계시지 않아서 실패했죠. 다음 날엔 언니가 병원 간 틈에 들어가려다가 이웃 사람이 먼저 집으로 들어가서 못했고요. 엄마랑 같이 있어달라고 언니가 부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주말에 제가 남편 가게 일을 돕는 걸 알아낸 거죠. 하지만 저희 딸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다가 그날은 딸까지 외출한 걸 알아내고 집에 들어온 겁니다. 철저히 계획을 세워 움직였던 거예요. 토요일 오후 남편과 제가 가장 바쁜 시간을 정확히 노렸던 거죠. 심지어 부동산 직원들에게는 시어머니 정신이 오락가락하셔서 금매로 빨리 팔아버리면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설득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경찰 조사 결과 이 사건은 사기죄와 노인복지법상 노인의 학대에 해당했습니다. 특히 인지장애가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착취는 엄중히 처벌된다고 했죠. 검찰에서는 신우이 부부를 기소했고 재판이 시작됐어요. 재판 과정에서 신우이는 계속 울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급했어요. 베트남에서 빚쟁이들이 아이까지 들먹이며 협박했어요. 하지만 검사는 단호하더군요. 피고인들의 사정이 어려웠다고 하나 그것이 노모의 재산을 편취하려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신뢰관계를 악용한 점은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신우이 부부가 베트남에서도 사기를 쳤던 정황이 밝혀졌어요. 한국 교민들에게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고소가 들어왔고 베트남 경찰이 이들을 수배 중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베트남에서 저지른 죄도 추가돼 신우이는 징역 3년, 신우이 남편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어요.
이런 결과에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씀을 잃으셨습니다.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나 보다.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아가씨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저는 열심히 위로했지만 시어머니의 상처와 아픔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 저희 가족에게 남긴 것도 많아요. 그 사건 이후로 온 가족이 더 똘똘 뭉치게 됐죠. 딸아이도 할머니에게 더 많이 신경 쓰고 애정을 쏟게 됐고요. 할머니, 제가 앞으로 가능한 집에 있을게요. 공부는 집에서도 할 수 있는데 괜히 도서관에 가서. 아니야, 네 공부에 집중해야 좋은 회사 취직하지. 할민 괜찮아. 아니에요. 저한텐 좋은 회사보다 할머니가 더 중요해요. 무엇보다 큰 변화는 시어머님이 저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원래 예전에도 저를 많이 의지하셨지만 그 일이 있고 나서는 더 하셨죠. 어느 날 저녁 어머님이 저를 불러 뜻밖의 말씀을 꺼내셨어요. 어머마, 이리 와봐라. 네, 어머니. 제가 설거지를 하다 말고 방으로 들어가자 어머님이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서 건네주셨습니다. 통장과 도장이었죠.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이게 뭐예요? 내 전 재산이야. 앞으로 네가 관리해라. 난 이제 믿을 사람이 너밖에 없어. 어머니, 제가 이걸 어떻게... 이제 네가 진짜 내 딸이다. 피를 나눈 딸보다 더 딸 같은 생각이 들어. 이번 일 겪고 나니 확실히 더 그래.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울컥했어요. 어머니, 제가 앞으로 더 잘 모실게요. 정말로요. 그 후로도 저희 가족은 각자의 위치에서 더욱 열심히 매일을 살아갑니다. 남편은 식당 일에 더 열심히 매달렸고 다행히 상황이 조금씩 좋아져 이제는 아르바이트생도 한 명 구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의 컨디션 관리에 더 신경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약물 치료, 뇌기능 개선을 위한 문제풀이 같은 활동을 도와드린 덕인지 아직 양호한 상태를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가끔 신우이 생각이 떠오르면 한숨을 쉬시는 건 어쩔 수 없네요. 그래도 이젠 많이 안정되셨는지 슬퍼하시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애쓰고 계십니다. 그 애도 죗값을 치르고 나면 정신 차리겠지. 내가 그건 멀쩡히 사는 모습 보고 죽어야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는 곁에서 조용히 손을 잡아드리죠. 친정엄마와 시어머니도 더 가까워지셨어요. 아가씨의 판결 소식을 듣고 달려온 저희 친정엄마가 시어머니를 위로하자 어머님이 씁쓸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사돈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아이고, 별 말씀을요. 우리가 남인가요? 자식을 나눠 가졌는데 이보다 더 끈끈한 사이가 어디 있겠어요. 서로 더 신경 쓰면서 돕고 살아야죠. 두 어머니는 전보다 더 자주 통화도 하시고 가끔 만나서 차도 마실 정도로 돈독한 사이가 되셨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오셔서 함께 저녁을 드시기도 하죠. 두 분이 나란히 앉아 TV 보시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참 흐뭇합니다. 이제 제 소원은 부디 두 어머님이 지금 모습 그대로 오래도록 건강하게 저희 곁에 남아주시는 일이랍니다. 비록 욕심 많은 시누이로 인해 가슴 아픈 시련을 겪었지만 그 시련이 저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해줬죠.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서로에 대한 믿음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고난을 겪고 나니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도 알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네요. 먼저 혹시 저처럼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분들이 계신다면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물론 바쁜 요즘 시대에 일하며 부모님 모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그 진심은 언젠가는 반드시 보답받을 거예요. 만약 같은 집에 모시고 살지 않는 분들이라면 조금이라도 더 자주 찾아뵙고 안부를 여쭤보세요. 특히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은 분들에게는 더욱 신경 써드려야 합니다.
저희 자식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르신들은 더 외로움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상상하지 못한 위험에도 노출되어 계실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이 가족이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일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관계이고, 부모라고 항상 자식을 다 이해하고 용서할 거라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저희 시누이 부부는 바로 이런 중요한 점을 간과한 탓에 너무 큰 대가를 치르게 됐으니까요. 그럼 사연을 함께 해주신 모든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긴 사연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 감사합니다.